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처녀와 혼인해 서울로 올라왔고 그 뒤로 30년 넘게 고속버스 핸들을 잡고 살았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집에 오면 따뜻한 밥상과 아내의 밉지 않은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봉제 공장에 다니며 맞벌이에 알뜰하게 살아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큰딸을 듬직한 사위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시켰으니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룬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지난 세월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닫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기로 아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마주하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저는 그날의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집안이지만 장남만은 공부시켜야 한다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맏형은 도시로 나가 대학까지 다녔죠. 하지만 저는 형을 대신해 부모님을 도와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 땅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야 했거든요. 그러다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 하던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어요. 없는 집에 시집와 농사일하며 시부모님까지 모시느라 아내가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았죠.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늘어놨어요.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 그래도 아버지가 이 땅은 농사 지으시면서 고향을 지킨 나한테 준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주 만드시면 늘 땅은 저한테 주겠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전 당연히 그 땅이 언젠가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농사 짓던 땅이 이미 몇 년 전에 형 이름으로 증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장남인 형에게 다 넘기고 저한테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하신 거죠.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더군요. 애는 둘인데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자니 앞날이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딸 준이가 4살, 아들 준성이가 2살 되던 해에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취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일자리를 찾아 헤맨 끝에 어렵게 버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집사람도 동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배우며 일을 시작하게 됐죠. 새벽에 눈을 뜨면 아내가 먼저 일어나 밥을 해놓고 나간 뒤였고 제가 밤늦게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된장찌개 끓여 밥상 차려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힘들게 버텼네요.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와 고생한 보람은 있었습니다. 큰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듬직한 사위한테 시집갔고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남들 눈에는 저희 부부가 별탈 없이 잘 살아온 걸로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운전하다 문득 아내를 떠올리면 고된 세월을 말없이 버텨준 게 고마워 애틋함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흐뭇하게 웃곤 했어요. 이제 둘째만 치우고 나면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아야지. 헌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말투였어요. 아내는 원래 말하는 게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저한테 반말 한 번 하지 않았죠. 퇴근하면 웃으며 이렇게 반기던 사람이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죠? 손 씻고 와요. 국 데울게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어깨 좀 주물러 줄 테니 이리로 앉아봐요.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주던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도 조신하고 저를 함부로 대한 적도 없었죠. 헌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아내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아휴, 집에만 있으면 텔레비전을 끼고 사네. 제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가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성질을 부려? 내가 뭘 어쨌다고? 그 텔레비전 좀 꺼요.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텔레비전을 끄고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되지 않아 아내가 직접 텔레비전을 켜더니 드라마 채널을 트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저마저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속으로만 생각했죠. 아니, 드라마가 보고 싶으면 그렇다고 좋게 말하면 되지. 왜 갱년기에도 안 하던 성과를 부려? 내가 뭐 다른 걸 잘못했나? 근데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 아침에 주방을 어슬렁거리는 저에게 이런 말이 날아오기도 했죠. 지겨운 그놈의 밥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그렇게 쏘아 붙여놓고 제가 알아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하면 또 성질을 부렸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부엌은 왜 어질러요? 가만히 좀 앉아있어요. 안 굶길 테니. 저는 뭘 해도 틀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취급당하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장을 봐요? 괜히 쓸데없는 것만 사자고 할 거잖아요. 하면서 면박을 주더니 자기 혼자 말도 없이 훌쩍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꼴 보기 싫어도 단단히 보기 싫은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냉기가 뚝뚝 떨어지다가도 이웃 사람이 놀러오면 멀쩡한 얼굴로 차를 대와 다정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전 그게 더 괘씸했어요. 남들이나 자식들 앞에서는 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다가 문이 닫히고 둘만 남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이 싸늘해졌거든요. 저한테만 가시가 돋친 말을 골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래? 작년에 생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아직도 골이 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으니 이제 남편이 눈에 거슬리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동안 고생한 게 새삼 억울해 화풀이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속이 상했지만 조금 그러다 말 거라고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나아지기는커녕 말투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내한테 정체모를 상대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화를 받는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슬쩍 확인하고 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그러고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전화길래 저래? 궁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누구한테 온 전화야? 처음엔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내도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죠. 그냥 성당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까진 괜찮았어요. 하지만 뭐라도 더 물으려고 하면 대뜸 곱지 않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캐물어요? 귀찮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출도 부쩍 잦아졌죠. 전에는 쉬는 날이면 꼼짝 안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맘때는 아침을 먹고 나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성당 봉사 있어요.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점심은 알아서 차려 먹어요. 그렇게 나가면 서너 시간 뒤에야 돌아와 피곤한 듯 방에 들어가 눕곤 했죠. 처음에는 봉사활동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성당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아내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을 마주쳐 인사를 건네다 무심코 물었죠. 우리 집사람이 요즘 봉사를 열심히 하나 봐요. 자주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준이 엄마요? 요즘 안 나오시던데요? 성당에서도 얼굴 본 지도 한 두어 달은 된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어 달째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동안 아내가 봉사 간다며 나갔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란 뜻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럼 이 여자가 봉사 간다 하고 대체 어딜 간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당장 묻고 싶었지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지가 은근히 두렵더라고요. 설마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딴짓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번 의심이 싹 트니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날은 오후 운행 일정에 변동이 생겨 예정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카페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아내였죠. 공장 일이 끝날 시간이라 동료들하고 차라도 마시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제가 아는 공장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비슷한 또래의 남자와 마주 앉아 고개를 맞대다시피 한 채 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서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질까 싶다가도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될 것 같아 망설여졌죠. 결국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심호흡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음이 뜨더군요. 낯선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온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뵙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는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조금 전 제가 본 그 남자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인진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저는 아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저 모르게 누군가를, 그것도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전 결국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씻고 나온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오늘 카페에서 같이 있던 남자 누구야?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당황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딱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라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성당 봉사 간다면서 2달째 성당에도 안 나가고 있다며. 핸드폰에 메시지 온 것도 봤어. 남자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고 하던데. 당신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진 건 저도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서버린 거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외치더라고요. 당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 왜 가지도 않는 봉사는 다닌다고 해? 전화는 왜 몰래 받고? 그 남자는 또 뭔데? 무슨 남자? 내가 언제 남자를 만났다고 이러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니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아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격하게 오니 더는 뭐라고 물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을 삼키고 방으로 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정말 별일 아니란 말을 안 하는 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남자랑 있는 걸 봤는데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지? 그날 이후로 집안에 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등을 맞대고 누웠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밥상은 차려놨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마주 앉아 먹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런 아내의 행태가 어찌나 괘씸한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헌데 그렇게 아내와 냉전이 이어지던 어느 토요일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돈들을 만나는 상견례가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이 좋은 집 교수를 만나 결혼까지 하겠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죠. 아내와 사이가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자식 일은 자식 일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돈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 싶어 일찍부터 준비를 서두르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으려던 양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 갖춰 입을 일이 별로 없어 입을 만한 양복이라고는 딱 한 벌뿐이었는데 분명 옷장에 걸어뒀던 그 양복이 없어진 겁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옷장도 열어보고 안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놀라서 아내한테 물었더니 머쓱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나,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찾아오는 걸 깜빡했네요.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일부러 맡긴 건데. 그러고 보니 내 코트도 안 찾아왔어요. 그거 찾아와야 입고 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쯤 쌓여있던 제 감정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오늘 상견례인 거 멀쩡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안 찾아다 놓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오늘 토요일인데 일찍 문 닫으면 어쩔 거야? 도대체 요즘 뭐라고 다니길래 이런 것도 깜빡해? 하지만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이 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챙길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러는 당신은 양복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오늘에야 찾으면서 뭘 그래요? 당신이 좀 미리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냉장고 한번 열어봐. 반찬은 다 상해서 먹을 게 없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퇴근하고도 한참 늦질 않나. 주말엔 눈만 뜨면 나가고. 요즘 당신 뭐 하느라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사냐고? 목소리가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소 옷 하나 찾아오지 못한 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몰래 숨어서 받는 전화, 거짓 외출, 카페에서 본 외간 남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저에 대한 아내의 태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답함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도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았으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소홀하면 잔소리. 사람이 좀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옷을 찾으러 나갈 사람이었는데 순하기만 하던 사람이 눈을 치켜뜨고 소리치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너무도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는 저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면서도 밥상을 차려놓고 꾸벅꾸벅 졸며 저를 기다리던 착실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한바탕 싸움을 벌일 날이 아니었어요. 부부싸움하느라 상견례에 늦을 순 없으니까요. 아내는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해야 한다며 방에 들어갔고 세탁소가 문 닫기 전에 옷을 찾아와야 했으니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화가 안 풀려 속으로 씩씩거렸죠. 아들 상견례 날인데 양복 하나 못 찾아 놓다니 도대체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외간 남자 만나느라 바쁘니까 이런 중요한 것도 까먹는 거 아니야? 성질을 죽이며 동네 세탁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아내 얼굴도 보기 싫은데 웃으며 상견례 자리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탁소에 도착했어요. 오랜 단골이라 얼굴이 익숙한 세탁소 사장이 반갑게 맞아줘 그나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우리 집사람이 양복이랑 코트 찾아오라고 해서요. 토요일이라 문 닫았을까봐 걱정했더니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마침 문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잠깐만요. 준이네 옷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세탁소 가득 걸린 세탁물 사이를 오가며 분주하게 저희 옷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안쪽에서 비닐이 깔끔하게 씌워진 양복과 코트를 들고 나오더군요. 헌데 그 옷을 건네주는 세탁소 사장의 표정이 좀 묘했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리더니 또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며 작은 약병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약병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뭡니까? 저기 그 사모님 코트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는데. 참. 네? 집사람 코트에서요? 저는 멀뚱히 약병을 쳐다봤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병이었는데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고 흔들어 보니 안에 알약이 몇 알 들어있는 소리가 나더군요. 제 멍한 표정을 바라보던 세탁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병에 약이랑 사모님 이름이 붙어있길래 본의 아니게 보게 됐는데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오래 드시던 약이거든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세탁소 사장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약병을 살펴봤어요. 작은 스티커에 아내의 이름과 처방 약국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약이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약인데 그러세요? 어디 심각한 병에 먹는 겁니까? 그러자 세탁소 사장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불편한 얼굴로 횡설수설했어요. 사장님은 모르셨나 보네요. 그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사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전 그때까지 아내가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을 정도인데 남편인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성당 봉사 핑계로 외출하고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고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는 아내도 이상했지만 저 몰래 약까지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오랜 세월 함께한 저에게 아내가 숨기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아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상견례 시간이 임박해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을 접고 얼른 인사를 건넨 뒤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서둘렀어요. 속으론 당장 아내에게 약병을 내밀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또 싸울 일이 생길지 몰라 애써 마음을 다스렸네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간신히 늦지 않게 식당에 도착해 예비사돈과 마주 앉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세탁소 사장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약병에 적힌 아내의 이름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예비사돈이 건네는 인사에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생각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딴 생각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아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전에 없는 모습을 보여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얌전하고 겸손하던 아내가 그날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갑자기 아들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 준성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나 몰라요. 하긴 그러니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회사에 준성이는 3군데나 한꺼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어딜 들어갈지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부모한테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요? 저도 사위가 있지만 우리 아들처럼 완벽한 사위였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아들 자랑만 늘어놓으니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 치던 안사돈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사돈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지만 아내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와 아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편해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내의 말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예전의 아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가서든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고 자기 자랑은 입에 담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민망할 만큼 뻔뻔하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가 마무리됐지만 사돈댁의 반응이 내심 걱정될 정도였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예비 장인 장모님 앞에서 혼자 아들 자랑만 하시고 상대분들 말씀은 잘라먹고 눈앞에 있는 은지는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집에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저 진짜 창피했어요. 저도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준성아, 엄마가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닌 건 너도 알잖아. 오늘은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보다. 아빠가 나중에 사돈 어른께 따로 연락 한번 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긴장이요? 아니, 긴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조심하시는데 엄마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떠드셨잖아요. 은지 어머니가 표정 관리하시느라 진땀까지 흘리신 거 모르세요? 아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한참을 통화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는 아내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세탁소에서 받은 약병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랍 속에 넣어둔 약병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내 이름, 약국 이름, 그리고 알 수 없는 약의 이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지나고 출근하는 길에 터미널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안에 다른 손님이 보이지 않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약병을 내밀며 물었죠. 저기 죄송하지만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약사가 약병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도네 페질 계열 약이에요. 네? 도네 페질이요? 그게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약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처방하는 약입니다. 약의 용량을 봐서 초기 단계인 것 같네요.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환자분 가족이세요? 치매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약사의 대답에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약사는 덤덤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예요. 뭔가 더 알고 싶으시면 처방하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치매 치료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약국 한쪽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약사가 당황했는지 얼른 밖으로 달려나와 물었죠. 어머, 손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저는 넋이 나간 듯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네요.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간 알 수 없던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 둘 머릿속에 떠올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아내한테 퍼부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가슴팍을 짓눌렀어요. 바람이 났다느니 살림을 내팽개친다느니 아내가 그때 왜 그토록 억울한 얼굴로 울었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내민 약병 하나로 제가 아내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모든 일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아내가 늦바람이 아니라 병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아내를 몰아세웠던 기억이 억장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날 약국 의자에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며 무사히 운행을 마쳤죠. 그리고 약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둘러 퇴근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해서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관 불빛 아래서 주머니 속 약병만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소파에 기댄 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런 모습마저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절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밥 차릴 테니까 얼른 씻고 나와요. 아내가 무심하게 대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약병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별일 아니라고 넘어갔던 일들이 전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내가 장을 보고 와서 거스름돈 때문에 화를 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시장에 다녀온 아내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지갑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한참을 세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세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 가게에서 나한테 돈을 덜 줬네. 아니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왜 돈을 잘못 줘?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를 냈는데 거스름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 물건값이 얼마였는데 영수증 있어? 시장에서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요? 그러더니 혼자 씩씩대며 다음에 가면 따져야겠다고 화를 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헌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와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슬쩍 영수증을 확인하고 아내의 지갑에 있는 돈을 보면 얼추 계산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아내는 자꾸 정육점에서도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자기한테 거스름돈을 잘못 준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영수증을 내밀며 맞는 것 같다고 하면 대번에 얼굴이 굳으며 화를 냈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모자랐어요. 나중에 가서 따지게 영수증 버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 혹시나 아내가 착각해놓고 시장 상인들한테 찾아가 화를 내지나 않을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내를 따라가곤 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거나 화를 낸 적은 없어 그냥 자기가 착각한 걸 나중에 알았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관리비 고지서를 봤는데 연체료가 떠 있는 거예요. 생전 뭔가를 빌려본 적이 없는 아내가 깜빡한 건가 싶어 고지서를 가지고 들어와 아내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지난달 관리비 안 냈어? 당연히 냈죠. 왜요? 근데 이번 달 고지서에 연체료랑 지난달 관리비가 같이 나왔어. 혹시 깜빡하고 안 낸 거 아니야? 순간 아내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놨어요. 내가 그걸 왜 잊어버려요? 당연히 냈다니까요. 아니 냈는데 왜 이런 게 나와? 관리실에서 실수할 리가 있나? 당신이 착각한 거겠지? 아니 몰라요 나는. 내가 언제 그런 거 밀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놔둬요.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게. 그때도 아내는 짜증을 내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관리실에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연체된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아내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자 문제가 아닐까 혼자 고민하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니 사위가 장모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미리 전화를 해서 한참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으며 전화를 받던 아내 목소리가 제 귀에도 또렷이 들렸죠. 아유 우리 사위 고마워.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뭘 나까지 챙겨. 어머 용돈? 괜찮은데. 고마워. 내가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게. 그래 괜찮아. 그 밥은 출장 다녀와서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와 슬쩍 물었어요. 뭐야 윤서방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 생일에 하필 중국으로 출장을 가나 봐요. 그래서 다녀와서 밥 먹자고 하면서 통장으로 용돈을 보냈다네요. 그래? 사위 잘 둬서 좋겠구만.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넘어갔는데 정작 생일 당일이 되자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입이 대빨 나와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 생일인데 사위가 연락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준이랑 싸웠나? 내 자식들보다 생일을 더 잘 챙겨주던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대답했습니다. 뭐? 여보 며칠 전에 전화 왔었잖아. 사위가 용돈까지 보냈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출장 간다고 다녀와서 밥 먹자고 했다며. 그랬었나?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괜히 걱정했네. 그때도 이상했지만 잠깐 헷갈린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그런데
아내가 몰래 치매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거칠어진 것도, 작은 일에 짜증을 내는 것도, 분명히 했던 말을 안 했다고 우기는 것도 전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저 아내가 나이를 먹어 우악스러워진 게 아니라 아파서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침대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를 의심하고 짜증내며 퍼부었던 말들이 모두 되돌아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데 그 와중에도 슬쩍 고개를 내미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이상한 전화는 뭐고 카페에서 봤던 남자는 누구지? 주말엔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공장에서 일은 제대로 하는 건가? 아내에 대한 의심이 풀리자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내가 일하는 공장에도 찾아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6개월 전에 공장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미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된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아내가 일을 다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몇 달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 떠올라 스스로에게 욕이라도 한판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적어도 6개월이 넘도록 이 무서운 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버텼겠죠. 그런 아내에게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잔소리를 퍼붓고 심지어 바람이 났냐고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자식들 짝지어주고 편하게 살아보려던 순간에 그런 몹쓸 병을 얻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허탈했을까요? 그런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아내가 들을까봐 이불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한참을 울었죠.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가까이에서도 마누라의 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둔하면 매일 밤 한자리에서 잠드는 사람의 변화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 모르고만 있었다면 양반이죠. 저는 아내가 변했다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성격이 나빠졌다고 욕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세상에 없을 못된 남편입니까? 그러니 아내가 아픈 것도 숨기고 혼자 감당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닌가 싶어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헌데 그때 밖에서 아내가 호통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씻고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며 소리쳤어요. 미안해. 아까 점심 먹은 게 얹혔는지 소화가 안 되네. 밥 생각 없으니 당신 혼자 먹고 치워. 나 먼저 씻고 잘게. 그러고는 얼른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났는지 밖에서 연신 짜증을 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맞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신경질 섞인 소리도 아내가 아니라 병이 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내 약병에 적힌 약국을 인터넷에서 찾아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내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물어보고 어떤 상태인지 언제부터 다녔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요. 그래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처방전해보고 병원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해도 환자 본인이 동의해 주셔야 보호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본인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매달렸어요. 제가 남편인데도 안 됩니까? 30년을 같이 산 보호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흰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더군요. 결국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며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얼굴로 아내 앞에 앉아야 할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 치매라며 왜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을 생각을 하니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며칠을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 자식들에게 먼저 상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직장 생활하랴 남편 챙기랴 정신없을 것 같아 아들에게 연락해 본 겁니다. 준성아, 잠깐 통화 가능하냐? 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기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그 엄마가 아무래도 아픈 것 같다. 혼자 몰래 치매 초기약을 먹고 있었어. 하지만 제 말이 떨어지고도 한참을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네? 치매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세탁소 사장이 엄마 코트 주머니에 있는 약병을 찾았어. 약사한테 확인해보니까 치매 초기약이라고 하더라. 그게 엄마가 드시던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남의 물건 맡아뒀다가 까먹은 걸지도 모르고 어디서 주운 걸 수도 있고요. 아들은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절감하며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약병에 엄마 이름이 붙어 있었어. 정확해. 너희 엄마가 먹던 거야. 말도 안 돼요. 엄마 아직 너무 젊잖아요. 정확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엄마가 치매라는 거 도저히 인정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아들은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또 한참을 침묵하다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예약 잡아놓을게요. 일단 거기서 제대로 검사부터 받아보셔야 해요. 너희 엄마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런 곳 말고요. 치매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혹시 치매인 줄 알았는데 다른 병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참, 엄마는 아직 내가 아는 거 몰라. 너도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는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근데 아빠, 진짜로 그런 거면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야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도 일하시잖아요. 지금 일이 문제냐? 너희 엄마가 아픈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고 곧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 잡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헌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둘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내의 상태를 알고 나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찌개를 끓이던 아내가 간을 본다며 소금을 한 번 넣고 잠시 뒤에 또 넣고 또 한참 뒤에 다시 넣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놀라서 말렸죠. 여보, 소금 방금 넣었어. 더 넣으면 짜다고. 하지만 아내는 정색하며 인상을 썼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금을 언제 넣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넣는 거 내가 봤어. 안 넣었다니까 그러네? 음식할 줄도 모르면서 왜 자꾸 부엌에 들어와서 참견이에요? 그러더니 고집을 꺾지 않고 소금을 또 넣더군요. 결국 그날 저녁 찌개는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다가 가스불을 켜놓은 채 현관으로 나가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 봤다가 놀라서 끈 적도 있었죠. 여보, 가스불 안 끄고 어딜 나가려고 그래?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또 전에 없이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언제요?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물 끓인다고 켜놨잖아. 몰라요. 그럼 끄면 되잖아.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을 붙잡고 시비네. 그러더니 문을 닫고 나갔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그대로 아내의 상태가 나빠져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할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죠. 그런 마음을 안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아들은 병원 예약을 잡았으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하루하루 견디는 게 힘들 정도로 걱정투성이었어요. 결국 저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게 됐어요. 사실 준이는 노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 누구보다 치매에 대해 잘 아는 아이였거든요. 준이야, 아빠다. 아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바쁠 시간 아니에요? 저기 준이야,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치매 초기 약을 먹고 있었어. 돈의 폐질인가 뭔가 하는 약이라는데. 그 말을 들은 딸이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다시피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돈의 폐질? 정말 엄마가 그걸 드신다고? 확실해요? 그래, 약병에 분명히 엄마 이름이 적혀있고 약사가 치매에 쓰는 약이 맞다고 하더라고. 그 약이면 엄마는 이미 신경과에서 진료받고 계신 거야. 언제부터 드셨는진 몰라요? 몰라. 나도 며칠 전에 약병을 보고서야 알았어. 아빠, 내가 퇴근하자마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그날 저녁 허겁지겁 친정으로 달려온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죠. 아빠, 내가 엄마랑 먼저 이야기해볼게. 아빠는 잠깐 자리 좀 비켜줘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걸 보면 아빠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얇은 문 너머로 아내와 딸이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딸은 추궁하는 대신 나지막이 물었어요. 엄마, 이 약 엄마가 드시는 거 맞지?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안방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준이야, 나 그 약 먹은 지 반년도 넘은 것 같아. 공장도 그만뒀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더 다닐 수가 없더라고. 반년? 아니 엄마 그걸 왜 혼자 감당했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성당 가는 길을 갑자기 모르겠고 공장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오래 다닌 곳인데 어이없는 실수를 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치매약을 주는 거야. 일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다는데 규모도 작은 공장에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엄마? 딸은 억지로 눈물을 참는지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내 나이 아직 60도 안 됐잖니. 요즘 이 나이면 아직 한창 때인데 그런 병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 남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혼자 약 먹으면서 버텨보려고 한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나한텐 말했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인데 정작 우리 엄마 아픈 건 몰랐다니. 내가 너무 한심하잖아. 아니야, 너 살림하면서 일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아서 네 앞에선 더 조심했어. 준성이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숨겨야지 싶었고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결혼을 반대하면 어쩌니? 엄만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어. 그 뒤로 딸과 아내가 말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가 딸과 끌어안고 울다가 절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 맘같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짜증이 나고 내가 나같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아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보 미안한 건 나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성질만 냈다니.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진즉 말했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 남자는 누구였어? 카페에서 봤던 사람 말이야. 그리고 매일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닌 거야?
공장도 그만두고 성당 봉사활동도 안 갔다며? 아내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절 쳐다보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더군요. 의사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치매 가족 모임을 찾아서 가입했고요.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었는데 부모님이 한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한의원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는 같은 병을 앓는 환자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아내를 도와주려던 사람을 바람 상대로 의심하고 몰아세웠다고 생각하니 제 뺨을 스스로 때리고 싶을 만큼 부끄럽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딸은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부진 목소리로 동생을 향해 현실을 알려줬죠. 준성아, 엄마 멀쩡하지 않아. 진짜 초기 치매야. 아빠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해. 지금 안 움직이면 엄마 상태 급격하게 나빠질 거야. 이미 엄마가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상태부터 확인하자.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무례했다고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더군요. 딸은 그런 아들을 향해 그간의 정황을 담담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혼자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셨는데 그 사실을 숨기려고 코트 주머니에 약병을 넣고 다니셨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네 식구가 같이 병을 이겨내야 해. 내가 치매 겪는 분들을 많이 봐서 잘 알잖아. 이 병은 가족의 응원과 배려가 가장 중요해. 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더니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전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죠. 준성아, 아빠도 엄마가 늦바람이라도 난 줄 알고 화를 냈어. 엄마가 아픈 걸 혼자 감당하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부턴 우리가 엄마 마음 편할 수 있게 도와주자. 엄마 병원은 가능한 아빠가 같이 다닐 테니까 너희도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어라. 그 다음부터 저는 아내의 병원에 같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처음 마주한 날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의사는 아내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차분히 설명해주며 보호자의 역할이 약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죠. 초기 치매는 꾸준한 약물 치료와 가족의 지지가 진행 속도를 낮추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놓고 아내의 약 복용 시간과 컨디션, 그날 있었던 작은 변화를 빼곡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행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 날이면 딸과 아들, 사위까지 돌아가며 아내와 병원에 동행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아내의 짜증과 혼란은 약물 치료와 가족의 이해 속에서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헌데 그 무렵 의사가 새로운 치매 신약이 나왔다며 권하더라고요.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넘어 만만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특히 초기 치매의 효과가 좋다는 말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와 아들, 딸이 힘을 보태기로 하고 2주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운동과 식단 관리까지 병행하니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길을 지나는 저를 세탁소 사장이 반갑게 불러 세우더군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그 사모님은 요즘 좀 어떠세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같이 병원에 다니니까 오히려 요새 데이트하는 기분이 드네요. 아이 참 다행이네요. 제가 그날 그 약병 전해드리길 잘했죠? 아이 그럼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사람 좋게 웃으며 저희 가족을 응원해줬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웃었죠.
부디 이 사연을 함께하신 여러분도 저희 집사람이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제 곁에서 오래도록 웃을 수 있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빌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